여러분, 한나라가 스스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헌법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70년 넘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삼아온 그 통일 명분을 단 한 번의 헌법 개정으로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훨씬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북한 체제 내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바로 그 물밑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북한이 통일 명분을 폐기한 진짜 이유는 핵무기도 군사전략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핵심에는 드라마가 있고 노래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류입니다. 북한 체제를 70년 동안 지탱해온 이념의 기둥이 우리가 매일 별 생각 없이 소비하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의해 서서히 부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실상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의 최상층 엘리트 출신, 해외 파견 외교관 출신, 노동당 간부 출신의 탈북자들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뒤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북한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탈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식량난을 피해 국경을 넘는 주민,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 인도주의적 관점의 이야기.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조금 다른 층위의 사람들입니다. 평양 최상층 엘리트, 즉 노동당 간부, 해외 파견 외교관, 김정은의 측근 그룹에 가까웠던 인물들. 이들이 왜 탈출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탈출 이후 무엇을 증언하는지, 바로 거기에 북한 체제의 현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엘리트가 탈북을 결심할까요? 일반 주민과 달리 평양의 엘리트들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배급도 제대로 받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그들에게 탈북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 자체가 사형에 준하는 대역죄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한다는 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그 흔들림의 진원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 외교관과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바깥 세상을 보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외부에 파견 나간 엘리트들은 눈으로 직접 비교를 해버립니다. 평양에서 배운 대로라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고 주민들은 착취당하며 비참하게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을 한 탈북 외교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리셋되는 느낌이었다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하는 순간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둘째, 그들이 탈출을 결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부모입니다. 자신은 체제에 충성하며 살지만 자녀만큼은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한류에 노출된 자녀들이 아빠,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탈북 간부 출신은 아이가 몰래 보던 남한 드라마를 발각했는데 처벌하기가 도저히 마음이 안 섰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류가 평양의 엘리트 자녀들 사이에서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USB 하나가 암시장을 통해 유통됩니다. 거기에는 최신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뮤직비디오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공개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평양 엘리트 자녀들, 즉 북한의 MZ세대라고 불러도 될 이 세대가 목숨을 걸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겁니다. 한 탈북 대학생 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 거리를 보면서 처음으로 여기가 적국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념이 문화에 패배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북한 체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한류를 차단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문화 통제가 아닙니다. 한류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교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통일의 상대로 배워온 남한이 사실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 비교 자체가 체제 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엘리트들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 체제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념적 붕괴의 실황 중계입니다. 이제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한 결정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언론이 이것을 단순히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 혹은 대남 적대 정책의 제도화로 해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수면 위 일각일 뿐입니다. 이 결정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통일 명분이 북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체제는 처음부터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했습니다. 선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지금 미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고 남쪽의 인민들을 해방하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투쟁 상황이기 때문이고 그 투쟁을 이끌 지도자는 오직 백두혈통이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통일 명분은 곧 세습 독재의 정당화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스스로 이 장치를 걷어찼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 층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통일을 계속 외칠수록 체제가 더 위험해진다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남한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프레임을 스스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를 상상하는 순간 남한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이 기준점이 됩니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USB 하나,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하나로 남한의 현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일을 계속 떠들수록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를 학습하게 되고 이는 곧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직결됩니다. 통일 명분이 체제 유지의 칼이 아니라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둘째, 남한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 속도가 북한의 선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빌부터 근근히 사는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 면에서 남북한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삼성과 현대는 전 세계가 아는 브랜드가 됐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아카데미를 수상했고 K-팝은 전 지구적 문화현상이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남한을 비하하는 선전을 해도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이 몰래 보는 콘텐츠 속 세상이 그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선전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셋째,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독일식 통일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동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이 스스로 먼저 우리는 다른 나라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통일의 가능성 자체를 헌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국경을 먼저 그어버림으로써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미래를 상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빈 명분의 자리에 앉힌 것이 바로 핵입니다. 이제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는 통일이 아니라 핵을 가진 자주국방 국가의 수호자가 된다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류는 의도된 무기가 아닙니다. 누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재밌어서 만든 드라마이고 그냥 잘 만든 음악이고 그냥 잘 찍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의도된 어떤 선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류가 북한 체제에 가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류는 비교를 만듭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는 가장 강력한 계기는 다른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70년 동안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지금의 삶이 불만스럽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한 편이 그 벽을 뚫어버립니다. 화면 속 서울의 거리, 편의점, 카페, 아파트를 보는 순간 북한 주민의 뇌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교 기준점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체제는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한류는 언어를 통해 동질감을 만들어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은 적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 그 적들이 같은 언어를 씁니다. 물론 억양이 다르고 어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같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적 동질감이 이념적 적대감을 서서히 녹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겪는 사랑,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고난, 꿈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겹쳐 보이게 만듭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는 감각이 스며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선전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류는 엘리트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평양의 기득권 엘리트들은 자녀를 철저하게 체제 충성파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몰래 K-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남한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미래의 북한 체제를 이끌어야 할 세대의 정체성이 이미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기득권 엘리트들이 다음 세대에게 충성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수 과정이 한류에 의해 조용히 방해받고 있습니다. 체제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한류 유통에 사형까지 가능한 극단적인 처벌을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과 핵으로는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한 편이 심어놓은 상상력과 비교의식은 총으로 쏘아서 없앨 수 없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세계는 처벌로 지울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도 한국의 경제 제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USB 하나에 담긴 드라마 파일입니다. 그 작은 파일이 자신의 체제를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녹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명분을 없앤 것도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혁명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통일 명분 폐기라는 사건의 수면 아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탈북 엘리트들의 증언에서 시작해서 왜 김정은이 70년의 명분을 스스로 지웠는지, 그리고 한류라는 문화적 현상이 어떤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 침식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시각으로 묶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나친 낙관론입니다. 한류가 퍼지고 있고 탈북 엘리트들이 동요하고 있으니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 저는 이 시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의 균열과 체제의 붕괴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도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 공포 통치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의 상호 감시 체계는 여전히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독재 체제가 균열 속에서도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나친 비관론 혹은 무관심입니다. 북한 문제는 원래 저렇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체념. 저는 이 시각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는 우리의 자산과 삶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새로운 체제 명분으로 삼고 비핵화 협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전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안보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 자본의 한국 시장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환율과 증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 문제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제적 삶과 맞닿아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길러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북한이 헌법을 바꿨다는 뉴스 한 줄을 읽을 때 그 뒤에 어떤 이해관계와 공포와 전략이 숨어있는지를 추적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해온 것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표면의 사건 뒤에 있는 구조를 보지 못하면 선동과 편향된 해석에 쉽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둘째, 문화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로만 보지 않는 눈입니다. 한류가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드라마와 음악과 영화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 파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셋째, 변화의 속도에 민감한 눈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적 균열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보의 침투가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는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아무도 그게 그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거두는 사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결론하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다 보신 지금 북한 관련 뉴스 한 줄을 보실 때 예전과는 다른 질문이 머릿속에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뒤에 무슨 공포와 이해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은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통일 명분을 버리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진다면 한국과 미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모이는 댓글창이 이 채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